지금 이 순간에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어쩌다 지금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에 좀 답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시리즈를 끝까지 시청하고 나면 여러분들도 무엇을 팔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에 대한 첫 번째 주제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은 모두 투자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투자자가 무엇인지 그 속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시간에는 이 투자자가 무엇인지만 알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상은 총 세 부류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신용을 창조하는 신용 창조자, 그리고 물건을 판매하는 판매자, 그리고 구매하는 구매자, 총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근데 신용 창조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쉽게 우리 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판매자와 구매자의 원활한 거래를 위해 탄생한 게 바로 화폐잖아요. 돈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 화폐를 만드는 것이 은행인데, 은행에 대한 아주 고차원적인 내용들이 많지만 그런 부분들을 여기에서 다루진 않을 거고요. 우리는 딱 하나만 기억을 하자고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인플레이션, 통화 팽창입니다. 돈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신용 창조를 담당하고 있는 은행은 이 통화 팽창의 주범이에요. 쉽게 말해서 내 주머니에 내 돈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존재라는 거죠. 자, 그리고 판매자인데요. 판매자는 우리가 단순히 물건만 판다라고 생각하기 마련인데요. 이거를 나누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판매자도 되게 다양해지거든요. 우리랑 똑같은 근로자도 있겠지만 근로자들을 관리하는 중간 관리자, 그리고 중간 관리자를 최종 관리하는 사업가, 그리고 이 사업가에게 돈을 대주는 투자자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왜 판매자인지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정확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넘어가면 또 구매자가 있고요. 구매자 또한 다양합니다. 보통 우리는 최종 소비자잖아요. 완제품을 구매하는. 에 따라서 우리의 구매력은 굉장히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올라갈수록 우리 이전 단계인 도소매 유통을 맡은 사람들도 있고, 이 최초 판매자로부터 판권을 얻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완제품을 생산을 할 거고, 완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부품을 조달할 건데 이 부품을 조달하는 사람도 있겠죠. 결국은 구매라는 것은 이러한 체인을 형성을 하는 건데, 보통 우리는 이 체인의 끝단인 소비자에 있다라는 거죠. 이 구매 단계에서 대부분이 우리가 하는 역할은 중간 단계에서 근로, 즉 노동을 제공하거나 아니면 제일 마지막 최종 소비를 하거나 이 두 가지를 보통 수행을 하죠. 따라서 우리는 판매자인 동시에 구매자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앞으로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에 앞서서 용어를 좀 정리를 한번 할 건데, 구매력이 강하다는 것은 그만큼 싸게 살 수 있다는 걸 뜻하고요. 판매력이 강하다는 것은 그만큼 비싸게 판매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폰이 있다고 해보죠. 아이폰을 주문하는 애플 같은 경우에는 대만 폭스콘 공장에 아이폰 완제품 생산을 주문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폭스콘에서 만들어진 완제품을 전 세계적으로 유통을 시켜서 판매를 하게 되는데, 아이폰 가격이 보통 150만 원 정도 하잖아요. 그런데 애플이 폭스콘에서 실제로 완제품을 구매할 때 150만 원을 줄까요?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그의 절반 혹은 그 절반 이하의 가격으로 구매를 할 것이고, 거기에 회사 마진도 붙이고 이제 유통도 붙이고 여러 가지 기타 잡비를 다 붙일 거예요. 결론적으로 애플은 그만큼 물건을 싸게 가지고 와서 비싸게 팔기 때문에 굉장히 구매력이 강하다고 볼 수 있죠. 반대로 판매력 또한 강한데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저렴하게 가지고 와서 최종 완제품을 판매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렴한 물건을 가장 비싸게 팔 수 있는 그런 판권까지 같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부유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는 구매력이 가장 약한 최종 소비자이기 때문이고, 심지어 판매력도 가장 약한 근로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껏해야 애플에서 일하는 근로자 정도가 될 수 있을 거고, 결국에는 애플에서 내놓은 완제품인 아이폰을 소비하게 될 거잖아요.
우리가 애플에 취직해서 아이폰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해도 그 중간에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거지 우리가 직접 아이폰을 생산해내는 건 아니기 때문이죠. 결국에 애플과 나라는 사람을 비교를 해보면 우리는 상대적으로 구매력도 너무 약하고 판매력도 너무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가난해지는 거고 애플 같은 회사는 점점 더 부유해지는 거죠. 우리 대다수는 근로자 혹은 자영업자라는 거고요. 근로자는 사용자가 요구하는 노동력을 정해진 시간만큼 제공하고 그 시간을 돈으로 환산하여 제공받는 사람을 뜻하는 거고요. 이 근로자의 소득을 평균을 내보면 진짜 딱 일하는 동안만큼만 구매력과 적절하게 균형을 유지하는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근로자 중에서도 아주 잘 버는 방금 말했던 애플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돈을 아주 많이 벌겠죠. 반면에 일용직 근로를 하면서 아주 적은밖에 못 버는 분들도 많을 거란 말이죠. 이런 분들의 전체적인 평균을 내면 결국 우리 근로자의 대다수는 일하는 동안만 먹고 살 정도로 돈을 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내가 제공하는, 내가 판매하는 이 근로가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우리가 꼭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 자, 근데 꼭 근로자만 있는 건 아니겠죠. 이렇게 자영업자도 있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런 사업가나 투자자도 있을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내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것을 팔고 있고 내가 파는 것이 얼마만큼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판매력을 높여서 우리의 가치를 올려야 되는데요. 여러분 판매력을 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구매력을 높이는 겁니다. 좀 이상하죠? 그러면은 내가 소비를 많이 하면은 판매력이 올라가는 건가? 그건 절대 아니에요. 소비력과 구매력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구매력을 높인다는 것은 소비를 많이 한다라는 게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최종 소비자에서 멀어진다는 뜻이거든요. 바꿔서 말하면 완제품을 사는 것이 아니라 부품을 사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근로자에서 멀어지는 과정이라는 거죠.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순수 구매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결국에는 늙게 되고 늙으면은 병들 확률이 올라가잖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판매력은 더욱 감소하게 될 거고요. 결국에는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두지 않으면은 가난해질 거예요. 이 시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이 평생 어느 정도 구매할지 미리 계산을 해두셔야 돼요. 우리의 판매력은 나이가 들면 언젠가는 분명 고갈이 될 거고요. 사고라도 나게 된다면은 그 즉시 고갈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매력이 저하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한 삶을 살게 되겠죠. 어쨌든 우리가 단순히 계산해도 의식주는 해결해야 되겠죠. 입고 먹고 자는 것을 말하는데 계산해보면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않더라도 우선 지금 당장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너무 어려우니까 지금 시간엔 거기까지는 하지 말자고요. 그냥 단순하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생활비를 토대로 최소한의 것을 계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용돈 정도 더하면 되겠죠. 어쨌든 이런 계산을 하고 나면 결론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단순 근로자로서는 우리 평생의 구매력을 갖추기 어렵다는 결론입니다. 이 결론이 우리 삶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고 그 불안감이 걱정을 만들어내는 거죠. 아직까지는 판매자 입장일 때 우리 평생의 구매력을 뛰어넘는 그런 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방법은 아주 단순한데요. 남들보다 잘 팔아야 됩니다. 정리를 드리자면 판매력을 높이기 위해선 구매력을 올려야 되고 구매력을 올리기 위해선 결국에는 직업 상향이 되어야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근로자라면 자영업자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자영업자를 넘어서 사업가, 종국에는 우리의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는 투자자까지 진화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로 알려진 로버트 기요사키 씨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온 건데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 보니까 진짜 이 방식으로 우리가 진화해야 된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다만 이제 근로자에서 바로 투자자로 간다거나 바로 사업가로 가는 거는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결국엔 차근차근 내가 근로자인 동시에 자영업자가 되어야 되고 자영업자 생활을 하면서 사업가가 될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업가 마찬가지로 투자자가 될 준비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는 근로를 하면서 바로 투자자가 되려고 한다라는 거죠. 저도 유튜브에서 많이 접했고 그것 때문에 몇 년을 좀 낭비한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투자는 조금씩 같이 가지고 가는 거지 근로소득을 아껴서 투자금을 마련한다고
한다고 해도 여러분 그 돈 가지고 경제적 자유를 획득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아주 운이 좋아서 바로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어차피 한정된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첫 번째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것은 근로자와 동시에 자영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자영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 비단 매장을 차린다 이런 개념보다는 부업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업 개념으로 자영업을 하시는데 자영업의 수익 규모가 내 근로 수익을 따라잡을 수 있게끔 점점 키워나가는 것, 그런 것이 핵심이 된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영업 부분에서는 직접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있지만 부업을 하는 것도 포함이 될 거고, 그리고 사업으로서의 투자를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쉽게 말하면 임대사업자라고 할 수 있겠죠. 작은 빌라나 혹은 상가를 구매해서 임대 수익을 발생시키는 것, 뭐 그게 아니라 당장에 아파트를 구매해서 아파트의 시세 차익을 노리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이 단계에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것보다는 어쨌든 소득을,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게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엔 이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즉 무엇을 팔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팔아야지 근로자에서 자영업자로, 자영업자에서 사업가로, 사업가에서 투자자로 상승할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해서 기초 재테크 공부를 저랑 같이 해볼 건데요. 저도 이제 정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한다는 취지로 준비한 거기 때문에 정말 재테크가 처음이고 부동산 투자가 처음이신 분들이 이 영상을 많이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쉽고 유익한 부동산 투자 공부 영상을 계속 업로드 할 테니까 여러분 구독,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 이 시리즈를 끝까지 완성하셔서 여러분 튼튼한 투자 마인드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